지금부터 변영인 대표님의 진가를 발휘할 시간이죠. 변 대표님을 알면 공시가 보이고 공시가 보이면 주가가 보인다. 국내 최고 기업 공시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상한 공시에서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요. 바로 CIS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테스나 2분기부터 빛나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동사 2002년 9월 설립돼 2013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고요. 또 매출 포지션은 웨이퍼 테스트 부문이 92.1%, 패키지 테스트 부문이 7.9%로 구분됩니다. 2020년 개별 기준 매출액은 1,311억 원, 영업이익은 30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368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는 2019년과 비교해 매출은 35.4%, 영업이익은 24.1%, 당기순이익은 72.2%가 증가한 겁니다.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 4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6%가 증가했고 또 영업이익은 99억 원으로 분기순이익이 7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3% 그리고 80.5%가 증가한 건데요. 코로나19 여파와 또 텍사스 오스틴 한파 영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테스나. 이 테스나가 어제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콜옵션을 행사했습니다. 대표님, 이 공시를 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먼저 공시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회사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을 공시했는데요. 이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 이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회사가 취득했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채 종류는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무 전환사채, 주당 전환가액은 18,398원인데 지금 현재 이 권면 총액이 90억인데 93억 6,600만 원에 이 취득을 했다. 즉 이자 비용을 지급하고 채권을 이제 취득한 겁니다. 만기 전 취득 사유 및 향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 회사는요, 사채 발행인의 콜옵션 행사로 인해서 만기 전 사채를 취득했다. 사채 발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나입니다. 테스나가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 사채권자로부터 우리 회사 우리가 상환할 테니까 채권 넘겨주세요라고 행사하는 게 바로 콜옵션이죠. 자, 행사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는데 콜옵션은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기존의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갚을게 채권 넘겨주세요 라고 하는 게 콜옵션이고요. 풋옵션은 사채권자가 우리 주가 메리트가 없는 것 같으니까 원금 상환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풋옵션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테스나의 오늘 이 장중 주가가 지금 44,900원에 비하면 지금 거의 뭐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18,398원에 이 전환이 가능한 이 테스나의 전환사채를 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우리가 상환할 테니 채권을 넘겨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입니다. 회사는 이 향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추후 결정하겠다. 즉 소각은 아니다. 추후 결정이라는 건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콜옵션을 다시 즉 전환사채의 어떤 일부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이게 회사의 최대 주주 또는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일 것으로 추정이 좀 됩니다. 취득자금의 원천은 회사의 자기자금이고요. 사채 취득 방법은 장내 매수를 통해서 취득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렇게 지금 읊어주신 공시가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분들께서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멘텀을 살펴봐야죠. 90억이라는 이 지금 행사, 지금 전환 청구 행사를 한다면 2배가 넘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이 좀 예상되는 이 테스나의 전환사채를 회사가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 관계자, 회사의 오너가 이런 옵션 행사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좀 볼 수도 있고 그동안 힘들게 이 회사를 위해서 노고를 좀 보여준 임직원들에게 배분을 해줄 수도 있고 또는 이 회사의 어떤 필요한 자금을 추가적으로 좀 유치하기 위해서 제3의 투자자들에게 재매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요건들을 좀 충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테스나 이런 관점에서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또 살펴볼까요? 자, 테스나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웨이퍼 테스트 부분, 그 다음에 패키지 테스트 부분이라는 이 반도체 이 제조 관련 테스트 부분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이 회사는요, 쉽게 말하면 이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테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카메라 속에 들어가고 있는 이미지 센서를 좀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이미지 센서가 이 모바일 시장에서, 즉 휴대폰이 급속도로 이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 향후에 어떤 이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테스나의 후공정 테스터는요, 이 웨이퍼 레벨 그리고 패키지 레벨 테스트로 좀 보여지는데, 이 매출의 대부분이 웨이퍼에서 좀 일어난다.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어떤 초호황기에 이 테스나는 분명한 어떤 이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1분기 실적에서 매출액은 37.6%가 좀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분기순이익이 무려 25.3% 그리고 80.5%가 좀 증가되고 있는데, 이게 다소의 올해 이 1분기에 예상됐던 매출이 좀 다소 좀 침체를 보였던 원인이 있었죠. 바로 뭐였냐면, 지난달에 지난 우리가 4월 달에 이 텍사스에서 기습적인 어떤 이상 한파가 좀 있었죠. 그렇죠. 지금 텍사스의 어떤 한파 영향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 반도체 파운드리 이슈가 좀 부각된 겁니다. 즉 텍사스에 밀집되어 있는 이 반도체 공정 시설들이 전면 가동을 멈춘 거예요. 이에 따라서 막대한 이 로스, 즉 추가적인 어떤 이 반도체 수요 캐파가 좀 충분하게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했던 이 원인적인 이유 때문에 테스나 이런 후공정의 어떤 이 공정 테스트가 같이 중단이 되면서 영향을 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분기의 실적에 영향을 좀 끼칠 것이다라고 예측했던 것과 다르게 1분기에 다소 선방된 어떤 이 실적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재가동이 되면서 실적에 좀 기여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2021년도에 연간 매출을 1910억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작년에 1,300억 매출을 했다는 거죠. 1,900억이라는 거는 작년보다 올해 충분히 이 향상된 매출액을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웨이퍼의 아웃풋 그리고 점진적인 이 기대감 그리고 테스트 설비의 어떤 가동이 본격화된다면 반기 이후에는 실적적인 회복이 완연할 것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예측입니다. 또한 이 중국향 이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가 이 출하가 좀 견조했고, 국내 이 프리미엄향 출하도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다. 프리미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요즘에 이 휴대폰도 중저가 휴대폰이 있고 좀 고가 있죠. 그렇죠. 뭐 폴더블 폰이라든가 뭐 좀 새로운 어떤 고가형 모델이 좀 출시되면서 이에 따른 어떤 이 판매가 호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대표님, 이 카메라 이미지 센서라는 게 혹시 카메라 후방에 있는 그 렌즈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센서 인식 이 부품이 이 반도체의 어떤 이 특정적인 어떤 기술이 접목된 이 셀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저 이미지 센서가 이제 이 셀에 같이 이제 연결이 좀 되고 있는 이 일종의 부품입니다. 카메라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카메라의 필수적인 어떤 요소를 담당하는 이미지 센서죠. 그럼 사실 요즘 카메라는 렌즈가 하나만 아니라 뭐 2개, 3개, 4개까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죠. 이렇게 모바일 카메라 센서가 늘어나는 건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테스나에게는 바로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 성장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존의 이 휴대폰을 좀 보면 카메라가 이제 한 대가 이렇게 하나가 좀 달려 있는데, 맞아요. 요즘 이 한 2년 전 것만 보더라도 한 3개 정도 이렇게 달려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이 카메라의 렌즈 크기도 좀 더 굵어진 게 한 3개 들어가거나 4개, 5개짜리도 제가 봤어요. 맞아요. 앞에까지도 우리가 좀 들어가 있죠. 뒤편에도 4개가 들어가면 5개 정도 들어가는 건데, 자, 이렇게 많은 이 카메라의 이 구현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게 뭐 달라지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사각까지 다 이제 나오면서 확장형도 좀 갖고 있고, 정말 디테일한 이 카메라 어떤 보정 기술 또는 이 카메라의 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화면에 담을 수 있는 이 폭이 거의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그런 수준까지 좀 도달한 건 아니냐.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카메라의 어떤 이미지 센서 부분의 판매 호재라는 거는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테스나의
성장적인 어떤 수혜 부분은 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 축적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게 앞으로의 어떤 우리가 휴대폰의 교환 주기는 일반 디스플레이 가전보다는 좀 차이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휴대폰 뭐 거의 얼마 만에 바꾸시죠? 저는 그래도 약정 꽉 채워서 2년, 2년 반? 2년. 근데 요즘은요. 요즘 사실 1년, 한 6개월? 1년 정도만 그렇죠. 돼도 바로바로 다 바꿔요. 바꾸더라고요. 이 약정 여부를 떠나서 지금 보니까 빠르게 회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서 일단 공기계를 빠르게 팔고 그렇죠. 일단 이거를 새로운 기계를 좀 접목시켜서 과거보다 가격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과거보다 더 짧아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왜 짧아지냐, 확장형을 더 가질 것인가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게끔 너무나 제품이 고도화되고 있다. 그럼 저 같아도 지금 새로운 기종에 좀 관심이 갈 정도로 이런 어떤 이 디스플레이 시장, 즉 모바일의 어떤 변혁은 지속될 것이다. 근데 그 관점에서 카메라의 어떤 개수 증가 부분이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이 테슬라의 강력한 호재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럼 저희 차트 보면서 정확한 모멘텀 다시 짚어볼까요? 예, 지금 테슬라 뭐 과거에 지금 이 회사 디스플레이 종목이냐,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우리가 인식될 수 있지만 사실은 자, 이 회사 반도체죠. 그렇죠. 자, 웨이퍼 테스트, 그 다음에 패키지 테스트라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이 테스터 부품을 좀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적용 요인이 디스플레이, 모바일, 그 다음에 각각 가전 전자제품 전체 고루고루 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하자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섹터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좀 구분이 되는데 테슬라 일봉상의 지금 이 탄탄한 저점의 어떤 영역대는요. 자, 요 구간이죠. 자, 지금 32,000원 구간인데 32,000원을 일봉상의 저점의 영역대로 우리가 좀 보이고 1차 탄탄한 지지대는 4만원이다. 그리고 추세 상단에서 위치한 지금 최근에 이 고착화된 구간은 47,000원으로 좀 보여지는데 지금 47,000원 하단에서 이 주가가 좀 유지하고 있다. 탄탄하게 형성된 일봉상의 이 탄탄한 지지대 4만원은 이 상단에서 우리가 주가가 지금 형성되어 있지만 최근에 이 주가의 어떤 이 차익 매물 실현 또는 이 종목의 조정 이슈로 47,000원에서 지금 하회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중장기 관점에서 실적적인 요인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자, 지난 3월, 4월에 요 영향은 좀 컸다는 거죠.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매출 호조가 좀 5월달 부분에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거죠. 4월까지에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호황기가 좀 예상되는 그런 흐름에서 텍사스발 이슈가 부각되면서 5월 초 중가는 다소 좀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다. 현재 있는 구간에도 역시 지금 같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실적적인 요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것.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이 실적 2분기에는 본격적인 어떤 기여도된 실적 부분의 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지 47,000원 추세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이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차 매수 요구는 딱 여기입니다. 4만원에서 4만, 자,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자, 네.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자, 요 구간인데 4만원에서 4만 5천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 4만원에서 4만 5천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만 5천원보다 좀 다소 내려와 있기 때문에 44,900원. 지금 구간도 사실 나쁘지 않은데 전체적인 포트 비중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박스권 안에서 포트 비중의 10%를 분할해서 매수해 간다라는 전략으로 의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모바일 카메라 센서로 실적 개선에 가까워진 테스나 저희 함께 살펴봤는데요. 타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매수 구간 타점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선 1차 매수 유효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포트 비중 10% 가져가시는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두 번째 내용, 유가 상승세에 잭팟 터진 조선업계, 대우조선해양 1조 규모 수주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00년 10월 대우중공업으로부터 회사 분할에 의해 신설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01년 2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사업은 조선해양 전문회사로서 사업부문은 선박부문, 해양사업부문,
건설 사업 부문, 그리고 기타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선박 해양 사업은 막대한 시설 자금의 투입이 수반되는 기간 사업으로 자본 집약적인 특성이 있고 또 선박 및 해양 제품의 건조는 노동 집약적 산업의 특성을 가졌습니다. 2020년 실적을 살펴보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7조 302억 원, 영업이익은 1,534억 원, 당기순이익은 866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는 2019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5.9% 그리고 47.6% 감소했지만 또한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한 겁니다. 또한 2017년부터 4년 연속 영업이익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1분기 실적도 살펴보면 매출액 1조 1,018억 원, 영업손실은 2,129억 원, 분기 순손실은 2,347억 원을 기록했고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3.7%가 감소했고 영업이익과 분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7년 만에 1조 원 규모 해양설비 수주 계약을 체결했죠. 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죠. 잠깐 공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공시를 통해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요.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공급 계약 구분은 공사를 수주했다. 체결 계약의 명칭은요, FPSO 1기다. 계약 금액은 무려 1조 9,400억입니다. 최근 매출액 7조 3천억 원에 7조 300억 원에 15.6%에 해당되는 이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한 것인데요. 계약 상대방은 유럽 지역의 선주다. 그 다음에 판매 공급 지역도 유럽 지역이다라고 좀 밝히고 있고, 계약 기간은 6월 11일부터 2025년도 12월 5일, 즉 오늘이 2021년도에서 한 4년간 나눠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총 2025년도 12월 5일까지 좀 인도하는 조건으로 좀 이 계약을 따는 겁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볼게요. 2020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2020년도 말에 이 연결 매출액 기준에 15.6%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고, 상기 계약 기간 및 최종 정산 금액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공시 유보 관련된 내용, 공시 유보 사유나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약 상대는 유럽 지역의 그냥 선주다. 자, 그렇게만 지금 명칭 기재가 좀 돼 있는데, 자, 언론을 통해서 이 대우조선해양 지금 이 관련된 모멘텀 부각이 좀 됐었죠. 지금 이게 무려 7년 만에 1조 원대 수주 계약을 좀 따낸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FPSO라고 지금 이 분류는 이게 뭐냐면요, 이 해양 플랜트입니다. 지금 이탈리아의 엔지니어링 업체인 사이팸과 함께 브라질 최대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사로부터 원유 생산 저장 탱크와 이 생산을 해서 이제 하역하는 이 설비를 만드는 건데, 해양 플랜트 시설이라는 거죠. 총 계약 규모가 2조 6천억인데 여기서 대우조선해양이 1조 948억 원을 이제 가져가는 사업의 구조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대우조선해양의 계약금이 1조 948억 원 중에서 하루에 이 18만 배럴의 원유 720만 제곱미터의 이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이 플랜트 시설이다. 자, 저도 이거 좀 공부를 해보니까 FPSO가 좀 뭔가요? 이게 건물을 짓는 건가 설비를 짓는 건가 이게 안 돼. 우리가 이겁니다. 바다 한가운데 우리가 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주춧돌이 돼 있고 이렇게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이 배도 아니고 무슨 다리도 아니고 건축물 같은 그렇게 보이는 해양 플랜트 시설이 바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배처럼 움직이기도 하고요. 정박 시설도 이제 갖추고 있는데, 여기서 원유를 시추하거나 이 가스를 시추할 때 그 안에 저장 탱크를 만들어서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육상에서 이 원유나 가스를 시추할 때 이 플랜트, 건설 이 공장 같은 이 기계를 이제 동반해서 여기서 네. 석유나 가스를 이제 이 축출을 좀 하는 건데, 바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뭐 다리를 좀 만들어서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 이 시설 자체가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시설입니다. 이 안에서 가스와 원유를 좀 시추하는 건데, 이 시추 장비, 설비를 좀 만드는 이 계약을 따는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면 연말까지 발주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목표 초과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대표님? 일단은 지금 회사가 올해 이제 전체 이 수조 이 잔고는 지금 수조의 어떤 목표액은 작년 7조 매출을 좀 했지 않습니까? 네. 올해 이제 회사가 제시한 이 목표 매출액은 8조 6천억인데 지금 현재 한 48.3%를 이미 반기 실적 이전에 이제 우리가 발표를 한 거죠. 그렇다는 거는 저는 이게 최근에 어떤 수주 동향을 좀 봤을 때 반기 기준 안에서는 한 60%를 좀 초과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최근에 어떤 이런 흐름을 좀 본다면 대우조선해양의 이 목표 매출액도 초과 달성하지 않겠는가. 즉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다라는 이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이 원유 유조선의 11척, 그다음에 초대형 LPG 운반선 9척, 그다음에 컨테이너선 4척, LNG 운반선 1척, 그리고 총 27척의 이 수주를 좀 따낸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이 최근에 해양 플랜트 시설까지 지금 수주를 좀 따낸 만큼 앞으로 좀 무궁무진한 이 실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최근에는 친환경 선박 교체 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더욱더 모멘텀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차트 보면서 더 정확하게 짚어볼까요? 예, 지금 그렇다고 이게 실적적인 요인에서 뭐 우리가 만족할 것인가? 자, 실적이 뭐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1분기 실적 자체도 지금 영업 손실이 2,129억을 내고 있고 분기 순손실도 한 2,300억 정도의 손실을 아직까지 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다면 좀 회복될 것인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건데 수주라는 건 선행돼서 가는 겁니다. 즉 납품 실적에 따라서 공급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금액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된다면 중간중간에 어떤 영업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크기 때문에 저는 올해 반기보다는 3분기 실적에 한 번 더 체크 포인트를 두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봉상의 저점 영역대는 22,000원입니다. 바로 요 구간인데요. 지금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주가는 3만 원이고요. 추세적으로는 지금 34,000원을 탄탄하게 좀 유지하고 있다. 지금 뭐냐면 34,000원을 실적적인 요인으로 탄탄하게 지지해주고 있고 이 종목의 지금 단기 지지대는 3만 원이죠. 지금 그렇다면 지금 22,000원에서 3만 원 구간은 오랫동안 지금 횡보한 요 구간 안에서 지속적인 어떤 불황 이슈에 최근에 수주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세적인 어떤 상단 돌파가 있고 난 이후에 2차 돌파가 좀 있었다. 자, 보유자 관점에서 의견을 좀 드리자면 34,000원을 우리가 이탈가로 좀 잡고요. 34,000원이 지지가 된다면 지속적인 보유 관점이 맞다라고 좀 의견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신규 진입 관점이라고 본다면 저는 3만 원에서 34,000원을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좀 보는데 포트 비중 5%에 좀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3만 원을 좀 이탈한다면 3만 원 이하에서 자 여기 있죠. 25,000원에서 3만 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조단위 대형 해양설비 수주로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을 꾀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살펴봤는데요. 타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4,000원 선 지지한다면 계속해서 보유하라고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3만 원 선에서 34,000원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포트 비중 5%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3만 원 이탈한다면 25,000원에서 3만 원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포트 비중은 10% 분할 매수해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마지막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공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요. 이스타항공 입찰 포기한 하림, 득보다 실이 더 많았나? 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달그로 친근한 브랜드죠. 하림, 90년 설립되어 9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이후 2011년 사업부문 중 6개 가공 및 사료 제조업 등 사업부문 일체를 인적 분할해 신설된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인 양계 및 양계 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요. 종속 회사인 HBC는 종계 사육을 통한 종란을 생산하고 또 하림 애니멀 클리닉은 동물성 의약품 도소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림의 지난해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 8,954억 원, 영업이익은 61억 원, 당기순이익은 81억 원을 기록했고요.
2019년과 비교해 매출은 11.12%가 증가했고 영업손익과 순손익은 모두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은 2,546억 원으로 37.1%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바 있는데요. 분기 순이익 역시 80억 원으로 흑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종합물류회사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했던 하림이 돌연 인수전에 불참을 했죠.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예, 일단 뭐 하림 최근에 이 공시에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전에 참여하겠다라는 언론 발표가 있고 난 이후에 공시사항으로 확정이 된다면 아마 공시를 좀 기다려서 저도 사실은 입찰에 좀 참여했다면 기타 경영사항의 어떤 공시를 좀 우리가 예측해서 저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는데 일단 최근 언론을 통해서 어제 결정이 좀 났었죠.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 이스타항공이 이 최종적으로 이 쌍방울그룹과 중견기업인 이 성정으로 이제 압축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하림과 하림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이스타항공의 어떤 인수 추진이 지금 뭐 거의 결렬이 된 거죠. 지금 내용을 좀 잠깐 보니까 지금 이 하림의 경우에는 높은 인수 비용과 그리고 누적 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인수를 좀 포기했다라는 이 포기 사실이 좀 전해졌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앵커님, 자 하림의 인수 포기, 자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냉정한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제가 사실 촬영 들어오기 전에 네. 살짝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 주가를 검색했는데 빠졌어요. 네. 그걸 보니까 악재이진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저의 생각을 덧붙이자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하림 닭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브랜드를 보면은 이 기업 가치를 보면 이건 단기적 악재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을까요? 자, 아주 이런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손실의 폭이 커지는데 1차적인 생각에서는 아주 이게 맞는 거죠. 그렇다면 하림 입장에서 지금 이스타항공을 인수 포기했다는 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주가는 이미 반대 향상으로 주가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지금 항공업의 이 대체적인 어떤 항공업이 부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직까지 여행객에 대한 어떤 이 희망사항조차 지금 뭐 우리가 정확한 구체적인 어떤 일정도 나올 수가 없는 그렇죠. 상태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스타항공의 지금 컨디션에 좀 이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막대한 부채죠. 지금 공익채권이라고 불리우는 임금 관련된 이 채권 채무가 700억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되어 있는 이 금액 전체가 1,850억 원의 이 회생부채까지 좀 남고 있는데, 이 인수금액 추산으로 한 1,000억 원의 신주를 만약에 인수해서 들어간다, 인수를 한다 쳐요. 그런데 추가적으로는 이 공익채권이 700억, 그 다음에 지금 1,850억 원의 일본 회생채권도 이 회생법원에서의 어떤 이 채무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최소 1,000억 원을 육박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거의 넉넉하게 부채 상환의 자금만 1,700억 정도가 좀 필요하다. 플러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여행이 만약에 재개된다, 가동이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선행돼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이 제반 비용들이 들어가죠. 선 투입되는 어떤 비용, 운영비 등이 좀 예상이 되는데, 저는 전체적인 어떤 이 투입 비용은 인수 자금을 차지하더라도 2,500억이라는 단기 자금이 좀 소요될 것이다 라고 좀 예측되는 이 상황에서 하림 같은 지금 경우에 막대한 이 금액을 인수 자금으로 쏟아 붓는다면 과연 하림 그룹 전체의 어떤 그룹 시너지에 작용이 될 것인가? 그럼 과거의 사례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과거에 현대산업개발이 제주항공의 인수를 돌연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죠. 자, 이 결정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의 한 수였다는 거죠. 만약에 인수를 무리하게 갖고 갔다면 어마어마한 이 손실을 지금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그렇겠네요. 있었는데, 오히려 그때 위약금을 차라리 내고 나서 진행을 하지 않은 게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현대산업개발의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하림도 사실은 아직은 이 인수가 옳다 그르다라는 이 표현을 좀 쓰는 것이 적절치는 않겠지만, 하림의 입장에서 인수를 포기했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는 것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라는 해석이 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랑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대표님. 그렇죠. 지금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6월 11일 날 이게 이 하림이 인수하겠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주가는 이유 없이 기대감만 갖고 상승을 했습니다. 기대감 이상에서 만약에 하림이 이스타항공의 인수전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주가는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을 좀 더 부각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수는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인수를 했다라고 해서 그 종목이 2배, 3배 더 여기서 더 갈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직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의 그 기대감을 갖고 이제 갔던 주식이 인수폭이라는 이 의사 결정을 통해서 상승분만큼 크게 반납한 그런 주가 이제 흐름이 좀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오른 자리에서 다시 떨어진 거예요. 지금 3,400원 정도에서 좀 올랐던 종목이 다시 지금 제자리 구간까지 좀 내려왔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가가 좀 더 빠질 것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일봉상에 지금 탄탄한 이 저점의 영역대를 보더라도 한 2,800원 정도 보여집니다. 코로나19의 피해 여파도 없었고 사업에 어떤 크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어떤 뭐 특정화된 모멘텀도 없었다. 육계 가공업이 사실은 4차적인 어떤 산업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산업은 아니죠. 그런데 안정적인 이 매출 판매 호조 또는 이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소소하게 사업만 좀 잘 영위했던 이 회사가 사업의 다각화 관점에서 신사업 추진을 위한 항공사 인수 추진이 단기 모멘텀을 좀 작용을 했지만 주가가 지금 오른 만큼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인데 만약에 주가가 추세적으로 좀 더 하락해 준다면 이거는 매수의 기회가 왔다. 자, 구간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주가는 열려있는 구간이 좀 있는데 지금 오른 만큼 떨어진 구간에서 추가적인 어떤 실망 매물이 작용되면 주가는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은 맞습니다. 자, 3,000원에서 3,300원 구간은 1차 매수 유한 구간이다. 3,000원에서 3,300원은 1차 매수 유한 구간인데 포트 비중은 5%고요. 만약에 3,000원 이탈된다면 추가적인 포트 비중 5%를 추가해서 전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림도 국내 유가공 시장의 점유율 1위 회사지 않습니까? 실적적인 요인으로서 추세가 반드시 전환될 수 있다. 이 점을 투자에 적극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높은 인수 비용과 누적 부채에 대한 부담으로 이스타 항공 입찰 포기한 하림 저희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지만 실적 추세 전환 가능하다라고 모멘텀 짚어주시면서 타점 짚어주셨습니다. 네,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매수 구간 타점 3,000원에서 3,300원 1차 매수 유효 구간으로 포트 비중은 5% 가져가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만약 3,000원 이탈한다면 포트 비중 5% 늘린 10% 분할 매수해 가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수상한 공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현재 시간 3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은주 아나운서 연결해서 자세한 장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